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못 뵀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한 주 좀 건너뛰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FOMC가 있고 나서 어젯밤에 FOMC가 있고 나서 네. 시장이 조금 오늘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 우려가 좀 해소된다 이런 분위기인데 네네. 이제는 좀 시장을 좋게 봐도 될지 아직 변수가 좀 남아있긴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변곡점이 3월 16일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하루 정도 일찍 먼저 왔었고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FOMC 내용을 좀 더 짚어보겠지만 그만큼 금리 인상 속도가 기본 생각보다 뭐 미 연준이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진 건 사실이니까 이제 그걸 반영을 시켜서 미국 증시의 꼭지가 언제쯤일까? 제가 그 긴 사이클을 얘기할 때 한 18년짜리, 17년에서 19년짜리를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가 13년 차잖아요. 네. 미 연준의 스케줄대로라면 요번은 15년짜리가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은 2년 정도 남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준비는 해야 되겠고, 네. 그래서 우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반등하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시장이 계속 하락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바닥을 깨고 내려왔었어요. 종가 기준으로서. 그래서 다들 걱정을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예상치가 61.4였나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더 낮게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게 나빠지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과거에 이제 금융 위기 시기라든지 2011년 이때의 재정 위기 들어왔었을 때의 수준보다는 좀 높지만 그래도 많이 낮은 숫자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좀 빠뜨렸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차트를 제일 먼저 올렸냐면 이제 지금부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는 경기 침체가 온다. 12개월 안에. 네. 두 번째는 안 온다. 이 두 개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확률은 제가 볼 때는 3대 7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작년 말 정도 했었을 때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뭐 5%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보면 이제는 유가 상승, 그다음에 지금 전쟁 리스크, 러시아 디폴트 리스크 이 두 개가 그 리스크를 한 30%대까지 끌어올렸다 정도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저는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대 3 정도 경기 침체가 안 온다에 7, 네. 경기 침체 올 수 있다에 3 정도로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오든 안 오든 간에 2, 4분기는 반등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은 주식을 던지는 게 아니고 정말 경기 침체가 온다고 믿으신다 하더라도 파는 타이밍을 지금이 아니라 2, 4분기 말쯤으로 보시는 게 더 낫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시장을 좋게 보시는 타이밍이다. 2, 4분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흐름을 보시죠. S&P 500이 14.6% 빠졌어요. 그리고 쌍바닥 만들고 어떻게 보면 트리플 바닥을 만들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을 더 밑으로 떨어뜨렸죠. 예. 네. 그러면서 이게 쌍바닥인 줄 알았는데 트리플 바닥 만들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졌냐? 22.56% 빠졌습니다. 요 전까지만 하더라도 22.36%였으니까 살짝 더 밑으로 떨어뜨린 정도. 그러면서 지금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죠. 어제만 하더라도 3.7% 올랐고 그 전날만 하더라도 뭐 거의 2% 넘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21선 위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안 오는 거가 중요하냐? 이제 여기 차트를 보시면 10%의 조정이 있고 나서 1950년대 이후입니다. 여기 보면 이 짙은 청색이 경기 침체가 안 온다. 네. 개념이고요. 그러면 3개월 동안에 빠졌으면 네. 다 되돌리고 다 올리죠. 예, 12개월 안에.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로 봤었을 때 다 되돌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럼 보시면 3개월 동안에 바닥 찍고 올라가죠. 네. 올라갔다가 경기 침체 오나 보다 그러면서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위에 거라고 생각하는데 밑에 거라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부터 5월달, 6월달까지는 장이 좋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많이 올라갔죠. 네. 어쩔 수 없이 유가가 급등을 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10년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 2.95%, 네. 5년이 3.58%까지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5년 뒤 5년 미래 인플레이션의 측치도 2.36%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당연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는 가장 지금 리스크 두 가지로 보고 있는 것이 유가와 네. 러시아 디폴트. 그렇죠. 예, 그러면 우선 유가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픽텟에서 만든 거인데 이게 뭐냐면 유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게 아니라요. 유가의 트렌드가 있으면 그 트렌드 대비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2니 플러스 1인지 어쨌든. 그래서 과도하게 위로 0에서 위로 튀고 올라가면 50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추세선에서 휙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올라가고 난 뒤에 경기 침체가 왔다. 그죠? 이렇게 평균 트렌드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를 예, 그렇죠. 보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건 브렌트 유로 계산을 한 거더라고요. 보면은 지금이 50 이상으로 올라간 거는 브렌트 유로 따졌을 때 104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얼마까지 갔었죠? 130불 139불까지 네. 갔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왔고 다행히 지금 100달러 조금 넘는 수준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는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들을 다 보면 50 위로 올라갔었을 때 경기 침체가 왔다. 그렇게 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보면 제가 그 경기 침체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원래는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이 빠지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데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그 IT 버블 때는 주가가 먼저 빠지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왔더라고요. 그 GDP로만 보면. 그래요? 저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빠진. 그러니까 주가가 그때는 먼저 빠졌어요. 근데 과거에는 보면은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한 우리가 6개월은 빠르지 않아요? 제 근데- 계산으로는 그렇던데. 근데 이 나스닥 버블 때는 2000년 1월이 고점이었는데 경기 침체 2년 있다 왔거든요. 그거는 예. 그래서 좀 그런 비정상적-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 경기 침체가 안 와도 주식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특히나 2000년에 워낙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한 2년 차이 났거든요. 어때? 거의? 그거는 네. 그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었죠. 98년, 2000년도에는. 네. 그거는 예외로 잡고 계산하는 게 좋겠고 그 예외라는 것은 미 연준이 금리를 또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98, 99년에 네. 그래서 그게 거품을 만들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너무 많이 풀었죠.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왔으니까. 네. 만약에 지금 이벤트가 러시아 이벤트로서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미 연준이 금리를 안 올렸다. 네. 그럼 또 그런 버블이 오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미 연준이 지금 과거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실수를 안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스케줄도 간다면 다른 그때 예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네. 경기 침체 안 오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조금 좋게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 오기 전에 그 빠지려면 이거죠. 엄청나게 폭등장이 먼저 오겠죠. 네. 그때는 얘는 폭등장이 왔으니까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까지 끌어올려 버렸고 사실 경기가 꺾이긴 했는데 네. 침체는 아니었지만 이미 꺾였고 네. 근데도 98년부터 해서 99년, 2000년을 땡겨 버렸으니까 1년 네. 동안 예, 그거는 미 연준의 금리 세 차례 인하의 영향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 차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세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가 아직까지는 안 꺾인다고 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커머디티 사이클, 그러니까 원자재 사이클은 상승 주기에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결국은 언젠가는 이제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될 거고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면서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까 다 올라갈 거다. 네. 즉 이제 가치주들의 시대가 계속 될 거다. 원자재 관련주들을 들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물론 이걸 보고 있으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으나 네.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우선 유가가 139달러까지도 치고 올라갔었죠. 네. 브렌트유로.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리얼텀으로 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네. 그렇게 보면은 정말 위기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유가가 급등을 했던 시기니까 여기 보시면 2007년, 2008년 요때 네. 네. 예, 이때로서 하면서 뭐 비슷한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개솔린 프라이스를 가지고 개솔린 가격 이게 펌프질을 했을 때 돈 쓰는 거죠. 그 가격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했었을 때 네. 이때는 20%나 됐는데 지금은 10%대 초반이다. 네. 그러면 절반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담스러울까 하는 부분이 되겠고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보면 정확한 네. 답이 나옵니다. 이게 전에 그 한 의원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셨던 내용이 이게 70년대, 80년대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금리를 왕창 올려야 되는 네. 케이스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네. 하셨잖아요. 이제 그때 유가가 영향을 많이 줬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가처분 소득, 개인 가처분 소득, 디스포저블 인컴을 WTI 유가로 나눈 숫자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오른쪽인데 2가 넘죠. 네. 네. 2가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금리를 빨리 올려야 할 수밖에 없는 네. 상당히 높은 숫자였죠. 네. 근데 보시면은 2007년, 2008년도가 얼마죠? 1.3 정도 네. 되겠죠. 네. 네. 지금은 얼마입니까? 0.5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때에 지금 거의 뭐 4분의 1 수준. 그다음에 이 산업재 버블 대비해서 한 40% 수준. 네. 네. 그러면 이걸 보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정말 위기일까요? 예, 그렇게 보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래서 유가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 침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라고 네. 우리는 그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러면 어쨌든 원자재 가격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여드렸던 CRB 인덱스인데 CRB 인덱스라는 것은 19개 원자재를 다 포함해서 종합지수로 만들어 놓은 숫자입니다. 자, 이 숫자가 2005년도, 2007년도 이렇게 쭉 갔었을 때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가 480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중국에서 엄청나게 이 버블을 만들었었을 때 네. 생산 과잉을 만들면서 390까지 갔었고 네. 자, 지금 이 숫자가 많이 올라갔을 때 320까지 올라갔다가 어저께까지 보니까 얼마냐면 298이에요. 네. 예, 그래서 300 밑으로 또 깨져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점 대비해서는 훨씬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전체 원자재로 계산을 하던 전체 유가로만 계산을 하던 둘 다 보면 이 유가가 경기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낮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경기 침체로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로서 경기 침체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러시아 디폴트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디폴트가 일어났던 시기가 1998년도에 8월 달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낮았었을 네. 때가 1998년 10월 달입니다. 네. 예. 그래서 러시아 디폴트 먼저 일어났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예, 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 어디였죠? 싱가포르, 태국도 있었죠. 태국, 네. 예, 뭐 다 됐었고 그때 보시면 엑스터널 데,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러니까 대외 부채를 커버를 못하는 수준이 다였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이 엄청나게 들어왔었고 그 숫자를 GDP로 계산을 하면 글로벌 GDP의 10%가 넘어요. 예,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를 세 차례나 내려줬죠. 네. 네. 예,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바로 연결이 된 게 닷컴 버블로 연결됐고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280에서 1000으로 바로 네. 튀었죠. 그다음에 코스닥은 2,500까지 갔나요? 아무튼 3천 갔던 것 뭐 같기도 아무튼 하고. 네. 5배 넘게 올랐습니다. 10월 달부터.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2000년 닷컴 버블 붕괴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러시아 디폴트의 리스크 때문에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를 세 차례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또 리피트가 될 텐데 네. 그래도 조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뭐냐면 미 연준이 아니라 유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유럽의 ECB가 금리를 내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금리 0% 묶어두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멈추는 시기가 언제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3, 4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양적 완화를 한다. 그러면 약간 세미 버블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러시아 디폴트가 어느 정도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어쨌든 러시아 디폴트만 가지고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네. 거고요. 그건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 러시아의 정부 부채 비율을 보시면 17.8% GDP 대비해서 네. 낮은 숫자입니다. 그러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푸틴이 이걸 준비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펀디멘탈을 가지고는 사실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갈 이유가 없죠. 실질적으로 전쟁만 뺐으면 그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제재가 들어올지를 예측을 못했던 거고 그걸 다 프리즈를 할지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 난 돈 줄 수 있는데 니네들이 묶었으니까 나 안 갚아 아니면 네. 루블로 갚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전쟁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 이슈가 다른 국가들의 전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네. 맞겠죠. 그러면 이건 러시아 혼자의 이슈다라고 치면 근데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뭐 천연가스를 수입해 오고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디펜스 버짓을 위해서 방산 산업을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하고 또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왕창 하자.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GDP의 2%를 쓰겠다, 뭐 재정 전체 쓰겠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네. 자, 만약 진짜 그게 나오면은 러시아 이슈만 가지고 엄청난 부양책이 또 들어오는 거니까 그걸 또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러시아 대외 부채만 놓고 계산을 해보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4,782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글로벌 GDP의 한 0.5%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전체를 다 계산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영국에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들고 있는 것 중에서 중국의 레멘비를 들고 있는 것도, 전체의 한 14%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었을 때, 실질적인 부실 채권과 연결이 될 가능성에 있어서는 그 사이즈가 적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는 연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유럽의 입장에서는 뭔가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유럽발 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러시아발 금융위기가 터졌었을 때, 네. 전 아시아 시장이 다 깨졌었을 때,
S&P 500은 얼마 빠졌습니까? 22.4%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중국으로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어요. 중국이 상해 종합지수로 보면 18% 빠졌거든요. 네. 이때하고 비슷하다고 치면 중국이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봤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부양책들이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음새가 다 딱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과잉된 부양책을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그렇게 변한 건 없고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월 16일 날 금리를 올리는 첫 번째 단추를 꼈었을 때까지의 조정이다. 그 조정폭은 S&P 500 기준으로서 10에서 20% 정도의 조정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50% 이상의 상승장이 실적 장세가 나올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구간이 지나고 나서 언제쯤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는 2에서 2.5%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올해 연초부터 계속 좀 바꾸기 시작했던 게 2.5에서 3%로 바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던 이유는 그만큼 미국의 펀디멘탈이 훨씬 더 튼튼해졌기 때문에 2.5%의 금리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경기 사이클이다. 네, 그래서 2.5%의 미 연준 금리가 도달할 때까지는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2.5% 도달하고 난 이후에 3% 사이에서 고점을 찍고 나면 어느 정도의 하락장이 나오느냐, 제가 생각할 땐 최소한의 30% 하락장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이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타이밍 관련해서 지금 3월은 25bp로 됐는데 점도표상에 보면 1.875%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5번 찍힌 게. 그리고 그 위에 6명은 더 높고. 그러면 남은 게 6번이니까 만약에 위로 가면은 이제 5월 달에 50bp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보여주신 것처럼 2분기 주가는 어쨌든 반등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나리오에서도 2분기에는 주가가 될 것 같다라고 혹시 보시나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터치를 하고요. 우선은 지금 올해가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전쟁 이슈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렇죠. 그 전쟁은 어쨌든 이게 올해 연말까지 갈까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차 세계대전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지도 않고, 어쨌든 이제 명분을 찾아야 되고, 협정을 할 거고, 러시아도 소프트 랜딩 하려고 할 거고, 우크라이나 플러스 나토도 어쨌든 소프트 랜딩을 하려고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아마도 뭐 추가로 가봤자 한 달?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다면, 그걸 제외하고, 어쨌든 중간선거해는 힘든 시장이다라는 얘기는 해드렸는데, 그쵸. 그 4, 4분기와 그 다음 해가 굉장히 좋을 거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 왼쪽 테이블이었어요. 이 왼쪽 테이블이 뭐였냐면은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들, 그래서 다우존스로 계산해 보니까 1902년 이후에 평균적으로 연초 대비해서 중간선거가 항상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의 이 퍼포먼스가 나왔느냐. 1.14%밖에 안 움직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S&P 500이 1957년 이후에 평균으로 계산했는데 마이너스 0.08%. 나스닥으로 계산했을 때 1971년부터 지수가 제대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0.66%라는 거죠. 그럼 거의 이제 보합이라는 거죠. 10개월이.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안 보여드렸던 건 뭐냐면 그 보합이란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상반기는 좀 조심을 하지만 어쨌든 하반기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요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면은 하락이 작았던 해도 있지만 제법 많았던 해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상반기에 빠지고 그거를 되돌리는 현상이 11월 달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폭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LPL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시면 1950년부터 22년까지 거의 한 20번 가까이 되는 케이스인데 보시면은 가장 적게 빠졌을 때가 4%대.
그죠? 네. 그다음에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거의 뭐 37점, 예, 거의 40% 빠졌을 때. 네. 근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다 평균을 내보면 17% 정도 빠졌다라는 거죠. 16에서 17%. 그러면 우리가 얼마 빠졌죠? S&P 500이 연초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은 이제 14.6%. 바닥은 그랬죠. 네. 네. 그래서 14.6%가 빠졌으니까 그거를 되돌리는데 보면은 1년 뒤, 그 바닥 잡고 1년 뒤로 계산했을 때 얼마나 오르느냐? 평균적으로 32, 33% 오른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빠진 거를 다 되돌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이 바닥이었다고 생각하면 14.6% 빠진 게 바닥이었다고 치면 11월 달까지 연말까지는 어쨌든 그걸 다 되돌린다. 그러면 다 되돌리려면 얼마가 올라야 되죠? 30% 올라야 되죠. 30% 올라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우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보고 있으면 그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줄과 장단기 금리 차 역전과 경기 침체 사이클 타이밍과 시장의 고점 네. 이걸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지금부터 5월 말이든 6월 말까지 시장은 어쨌든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공포 탐욕 지수라는 지표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다고 얘기해 드렸는데 네. 숏텀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어제 20 밑에는 사면 돼요. 네. 단 한 번도 20 밑에 사서 실패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워낙 이 코로나19 터졌을 때 20 밑으로 완전히 내려갔었고, 그죠?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내려갔죠. 그래서 지금 14까지도 내려갔다가 어제 보니까 22로 살짝 올라왔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숫자면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고 짧게 보든 길게 보든 네. 지금은 비관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접근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금리 인상 가이던스를 한번 보시면 이제 미 연준이 이제 한번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6번 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총 얼마죠? 1.75가 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에 추가로 3번 더. 그러면 이제 내년 말이 되면 2.5%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2.5%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부터 3% 사이에 저희가 꼭지가 생길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2024년도에 추가 금리 인상이 없으면 아주 천천히 올리는 거로 변해버리면 꼭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2024년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 타이밍으로서 우리는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그 점도표로 보시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인데 네. 미 연준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가 4.3이고 내년도가 2.7이고 내후년도가 2.3이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2%로 되도록 할 거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2.5%를 만들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은 만들어줬죠. 예, 그래서 저는 2.5%를 기준점으로 잡고 2.5보다 더 올리게 되면 그게 이제 시장의 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금리를 한번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정말 베스트 케이스는 30% 올라요. 네. 52주 동안. 예. 네. 그죠? 1년 만에 30%.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네. 네. 근데 평균적으로는 10% 오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뭐 최소 10%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10%를 2분기에 다 땡겨버렸다. 그때 가서 한번 보자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건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좀 길게 보면 사이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개월수로 본 거고 아까는 주간으로 봤는데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금리를 내리고 나서 처음으로 내리고 나서 얼마까지? 30% 넘는 시장이 나오는 거죠. 네. 몇 개월 동안 25개월에서 30개월 사이 정도. 네. 그럼 그게 2년 좀 넘는 기간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2024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올라가다가 꺾여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올라다가
쭉 더 빠져서 내년이 안 좋겠죠. 네. 근데 그렇게 계산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요건 아닐 것 같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올라가는 장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왜 요때는 또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뭐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이 바뀔 테니까.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얼마나 3년 동안에 거의 25% 오르는 네. 장이 지금 평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 사이클을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장단기 금리 차로서 계산을 해보자. 지금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기 금리 차는 0.25% 수준에서 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옆으로 기는 현상이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내년 연말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숫자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이거죠. 10년에서 3개월 장단기 금리 차고 네. 이게 지금 1.6에서 1.7 정도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3개월짜리 금리가 확 올라가야 되죠. 3개월짜리 금리는 미 연준 금리를 따라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미 연준이 올해 연말이 되면 1.75%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요게 다 0으로 가겠죠. 그거는 무슨 예냐? 10년 국채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른다라는 네. 가정을 했었을 때.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르긴 오르겠죠. 지금 추세로 보면 전에 얼마까지 올랐죠? 3.2%까지 네. 올랐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3%대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지금 펀드멘트 더 튼튼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계산을 한다면 10년 마이너스 3개월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돼서 0%로 되는 시기는 아마도 내년도 하반기 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얼마나 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냐 평균적으로 물론 더 짧게 있다가 올 수도 있고 더 길게 있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의 평균은 16개월이에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16개월로 잡으면 언제가 경기 침체겠습니까? 24년 말이나 네. 2025년 초나 뭐 네. 중반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에 6개월 정도 전에 시장은 꼭지를 찍고 빠지기 시작한다. 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2024년 어느 시점에 네. 시장은 꼭지를 찍고 빠지는 게 아닐까. 이게 이제 저희의 기본적인 큰 그림이고 네. 물론 변화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 1년 동안에 경험했던 거는 속도가 늦어졌다가 네. 빨라졌다가 계속 그쵸.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건 인플레이션 숫자와 미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 12개월만 놓고 보면은 저희는 시장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일 때는 채권보다는 주식의 매력도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건 아니고 경제 성장률은 나오는데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계속 실질 금리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식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진 않고요. 골드만은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한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항상 얘기를 하지만 경기 침체가 일어나려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만 은행권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은행권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여건이 된다면 리먼 사태는 안 일어난다는 거죠. 리먼 사태가 일어났던 때는 그만큼 자기 자본 비율이 확 떨어졌었고 네. 그때의 예대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100%가 넘었었고 거의 가용 현금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계부채 비율이 100%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 지금 보시면 미국 금융권의 티어 1 캐피탈입니다. 이건 BIS 비율도 아니고요. 티어 1만 보는 네. 거예요. 15.6%입니다. 저거는 앞으로 위험 가중성 이 자산을 20% 늘려도 네. 8% 밑으로 안 떨어져요. 예. 그렇다라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정말 낮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 연준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특히 노동시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대율이 지금 현재 얼마냐? 60%란 말이죠. 네. 이때 터졌을 때
리먼 사태 터졌을 때 여기죠. 100%입니다. 네. 닷컴 버블 붕괴됐었을 때 100%입니다. 네. 보시면 여기서도 사실 그 금리를 내리면 안 됐죠. 보시면 이때가 90%대 초반인데 아시아발 위기 걱정해서 확 내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갑자기 6%포인트, 7%포인트 더 올라오니까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준에서 60%니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아무튼 경기 침체를 예견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들여다보는 은행권의 펀더멘탈을 보고 있으면 그렇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티어 1 비율인데 이걸 총 자산 대비로 계산한 거예요. 그럼 8.5%인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은행권은 마진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은 국채를 안 들고 있고 국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국채의 그 사이즈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양적 축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패드 밸런스시 줄어들면 그걸 가지고 뭘로 들어가느냐? 실질적인 위험 가중성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진이 높아집니다. 은행권에서. 네. 물론 리스크는 더 높아지겠지만. 그래서 8.5% 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은행권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그게 어떻게 되면 거품을 유발하든 뭘 하든 간에 뭔가 이벤트가 있고 나서 침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부터 침체를 논하는 건 너무 빠르다고 또 얘기를 하겠고요. 네. 여기에 또 은행권의 연체 비율이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역대 최저치 수준에 있으니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위험 가중성 자산을 늘리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예요. 네. 마진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자, 여전히 그래서 미국의 은행권의 여신 증가율은 9%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은 경기 침체로 앞으로 12개월 안에 갈 확률이 상당히 낮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언젠가는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타이밍을 보시면은 이게 과거에 닷컴 버블 됐을 때 그다음에 1980년 90년 플라자 합의 있을 때 85년이죠. 그 전의 현상이니까 여기가 아마도 올라가는 타이밍이 몇 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한번 위기가 터질 텐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해드렸고, 네. 그럼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업종에 아까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사야 되냐, 네. 아니면 뭐 다른 걸 사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신빵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여기 메릴린치에서 나왔나? 아무튼 어디서 나오면서 이름을 잘 이름을 지었네요. 만들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F의 fuel, 에너지, A의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방산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A가 agriculture, 농산물, 그 다음에 N이 뉴클리어, 원자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G가 골드와 메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요거를 들고 가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들고 가야죠. 근데 이게 전형적인 가치주 쪽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물론 신재생 에너지를 제외하고요. 네.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고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비중은 얼마나 두느냐 했을 때 30%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방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나중에 재정의 위기를 가지고 올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방산 보면은 미국이 쓰는 돈, 중국, 나머지 국가들이 쓰는 돈이 왕창 지금 늘어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있느냐라고 계산해 봤더니 답이 그렇게 안 나와요. 네. 예,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XAR이라든지 ITA라는 방산 ETF가 있습니다. 네. 예, 에어로스페이스 ETF가 있어요. 그래서 이 ETF의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봤더니 상승률이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건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냐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종목 선별을 해야 되는구나. 네. 예. 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방산 관련주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는 걸 뽑아보아야 된다. 네. 그럼 미국에서 뭐가 있냐 했더니 또 당연히 이게 나옵니다. 대표주죠. 예. 네. 뭐 숫자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이 들고 있지는 말고 그냥 종목으로 골라서 한 3%만 들고 있자. 방산 네. 산업에 있어서.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ROE가 엄청나네요. 네, 네. 여기도. 네. 근데 이제 보잉이 네. 옛날에 이랬다가 박살이 났죠. 아 그래요? 그런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건 방산이 아니고 그 비행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로키드 마틴은 어쨌든 뭐 전투기 만드는 족족 팔릴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산이 워낙 네. 네. 아무튼 좀 우습지만 저는 사실 방산 산업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안 하지만 전쟁 관련된 종목들을 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시고 싶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쨌든 디펜스니까 예, 로키드 마틴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의 업종으로 계산하면 인플레이션 헤징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좋아 보이는 업종이 반도체. 네. 예,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 세 개만큼은 어떤 시대가 됐던 간에 지금 계속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반도체 부분을 보고 있으면 투자가 정말 뭐 놀랍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지금 반도체가 25% 빠졌는데 DXI 올라가는 수준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이 펀디멘탈의 매력도라든지 그래서 저희는 뭐 어쨌든 반도체 업종 비중이 40%입니다. 네.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들 액면 분할을 하고 있어요. 네. 액면 분할한 회사들의 상승률이 S&P 500의 거의 뭐 3배. 예, 그 정도니까 저희는 대형주들의 매력도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 종목만 뽑자 그러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네. 요 세 개만큼은 꼭 들고 가고 위에 두 개는 반도체니까 이미 뭐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너무나 매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딱 얘기 드릴 건 중국. 중국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중국이 지금 글로벌 GDP의 18.5%인 사이즈에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 참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상승 여력이 높고요. 업종은 이렇게 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심천지수, 5G,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돼지고기, AI, 자동화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정도. 근데 여기에 있는 들어간 종목은 제가 투자를 안 한 종목들입니다. 네. 한 종목은 제가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얘기를 안 했고요. 꼭 종목은 좀 공부를 하시고 투자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글로벌리 제가 글로벌 투자자라면 네. 미국 70, 중국 20, 네. 한국 10, 네. 7대 3인데 그렇게 선진국, 신흥국 이렇게 세 국가만 투자한다면 7, 2, 1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미국부터 마지막 중국 그리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배분 비율까지 또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주십시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고점 찍고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근 몇 년 사이로는요.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을 지금 늘리기에는 또 환율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럴 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주가는 분명히 내려와 있는데 네. 또 한국에서 투자를 하시기에는 환율이 또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언젠가 정말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예측한 대로 2024년도에 대하락장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원달러 환율이 여기에서 멈출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일시적으로 지금 1240원에서 뭐 115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미국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과거에 보시면. 그래서 원달러로 해서 원화 기준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 수익률로 다 갚아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 지금 뭐 환율은 절대로 예측 불가능이니까 그냥 꾸준히 계속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네. 환율이 지금 1240원대, 뭐 1150원대 아니면 나중에 1300원대 계속 여유 자금을 투자를 하시면
제 판단에는 이번 사이클이 끝날 때쯤 되면 달러 인덱스가 또 120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20%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네. 오늘도 네. 유안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께서 미국 시장부터 중국 이렇게 자산배분까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매주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1부는 마치도록 할게요. 네.